네, 제12회 헬스케어 미래 포럼의 패널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쟁쟁하신 분들이 토론 멤버로 나와 계십니다. 먼저 제가 소개하는 것보다는 각자 본인들이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엽 박사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삼성융합의원 교수면서 대학원 원장을 맡고 있고 삼성 서울병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윤엽입니다. 제가 좀 띨빵하네요. 그러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임상양약과의 이형기이고요. 저는 병원, 의대 그리고 분자형의 바이오제약학과에 같이 필리에이션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임상시험, 초기 임상시험 하는 연구자이기도 합니다. 신약개발 관련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하여튼 오랜 기간 동안 일을 해왔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제가 갑자기 오징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차상훈입니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국가가 설립한 공공 CRO, CMO, CDMO에다가 시험평가 인증기관이고 최근에는 선제적 규제과학 지원을 하기 위한 기관으로서 새롭게 역할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토론에 참여하게 된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양은영입니다.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처음에 저희는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주로 일을 하다가 한국 바이오 업계의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2018년부터 얼리 스테이지의 CDO를 세팅을 했었고요.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글로벌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기종이라고 합니다. 제가 백혈병 환우회 대표도 하고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첨단 바이오약품인 킴리아의 식약처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많이 활동을 했었고 저희 아내가 20년 전에 세계 최초의 표적 항암제 글리백으로 지금까지도 살아 있어서 신약 개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하나이고 아마 오늘도 그런 의미로 아마 저를 초대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BS 김도영입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고 있고요. 아마 저희가 여기 계시는 전문가분들하고 비전문가 사이에 가장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직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관련 기사와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이유로 일단 오게 된 것 같은데요. 비전문적이지만 전문가들에게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과장 양윤석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약, 그다음에 의료기기, 화장품 산업 지원 육성 업무를 담당 실무 담당자입니다. 오늘 토론 참석해 너무 기쁘고 많이 듣고 배우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식약처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장 정현철입니다. 저희 바이오의약품 정책을 맡고 있는 담당 과장이고요. 전임은 올해부터 바이오의약품 정책과장을 맡았는데 전임은 저희가 바이오의약품과 의약외품, 그리고 의료기기를 허가하는 첨단 제품 허가 담당관을 맡았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학계, 산업계, 병원 그리고 정부 쪽에서 포럼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바이오약품의 글로벌 동향과 정책 방향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가 가장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한 10여 년간 굉장히 바이오 제약 쪽을 육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굉장히 업계에서는 그리고 이 규제기획 쪽에서는 압박을 많이 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저희가 어떻게 향후에
글로벌 방향을 나가야 되고 하는 쪽으로 오늘 토론을 할 건데요. 먼저 기술개발 동향과 우리 전략이든지, 그다음에 글로벌 생산 및 개발 경쟁력, 바이오 클러스터나 투자, M&A 쪽에 대한 산업 인프라, 그다음에 규제과학 쪽, 인력 양성 분야, 그리고 환자 접근성에 대한 문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서 어떻게 제약 바이오가 신뢰성을 회복을 하고 미래의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으로 나갈 수 있는지 하는 뜻깊은 논의가 되는 자리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먼저 순서대로 오늘은 처음에는 윤엽 교수님부터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앉아서 발제를. 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오늘 헬스케어 미래 포럼을 보면서 사전에 이제 이런 기술 개발 동향과 경쟁력 강화 방안, 인프라에 관련된 거, 환자 접근성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그 화두를 전달받았었고요. 이 전체를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화두인 어떻게 하면 우리 바이오 그 의약품 또는 바이오 혁신 분야에 있어서의 차세대를 끌고 갈 수 있는 인재를 유치하고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화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모감 생명과학 연구소 소장을 하면서 직접 R&D를 지휘하고 R&D를 참여했었고요. 10년 전에 삼성 서울병원에 교수로 오면서 삼성 서울병원의 R&D 인프라와 또 R&BD까지 같이 포함되는 일을 하면서 성균관대학교에는 그 삼성융합의과원의 교수면서 현재 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그 여러 가지 화두의 마지막 종착역은 결국은 인재 확보, 인재 양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는 학문 간 경계와 영역이 완전히 무너지고 합쳐지는 그러한 그 컨버전스 시대, 융합의학 또는 융합과학이라는 시대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환자를 중심으로 해서 병원, 대학, 연구소, 벤처 기업들이 사실은 전체를 아우르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총체적인 식견과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차세대의 리더가 될 것이고, 산업의 리더뿐만 아니라 정계나 또는 그 복지부 또 진흥원 또는 그 기업에서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융합 바이오의 R&D 인재가 돼야 되는 거고, 결국은 그 이런 현재의 가장 챌린징한 이슈는 이것을 가르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과연 있겠느냐. 왜냐하면 죄송하지만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사실 단일 학제적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융합 교육을 실천해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 교육 시스템, 또 그거에 따른 현장의 중심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그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미래를 10년 후에 우리의 바이오 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위해서는 이런 융합적인 총괄적인 기획이 필요한데요. 이 삼성융합의학원은 그 성균관대학교의 대학원으로서 지금 약 300명 정도의 박사, 석사 학생이 있는 상당히 규모가 있는 대학원이고, 보시다시피 4개 학과로서 융합, 의학, 의료기기, 임상설계, 디지털 헬스 같은 그 신약을 만들기 위한 또는 바이오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각종 인프라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저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현재까지도 사실은 보건산업진흥원 또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해주고 계시는 특성화 대학원이나 또는 MD-PhD 양성 사업 뭐 이러한 그 교육 사업뿐만 아니라 뭐 식약처에서 있는 그런 그 규제 관련된 그런 그 특성화 대학원 같은 것들이 많은 도움을 받고는 있지만, 앞으로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현장 수요 맞춤이나 또는 실무 현장형의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만, 결국은 글로벌 리딩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어떻게 영입하고 그 인재를 가르쳐서 우리 산업에 필요한 또 우리 바이오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가진, 우리가 선배로서 이 10년 후 20년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화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대학원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제가 원장이 되면서 학생 성공이 제일 중요한데, 제일 첫 번째는 1등급의 우수한 학생들을 유치하는 일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챌린징한 이슈입니다. 지금 수능 1등급에 있는 대학의 성적을 가지고 이런 생명공학 또는 바이오의학, 융합의학을 하겠다는 학생들의 숫자는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현실이어서 어떻게 하면 유치를 할 수 있느냐, 또 거기에서 융합의학 교육을 강화하고 또
이것을 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저에겐 이슈가 됐었고,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임상 현장에 의사가 가르치는 PhD 학생을 위한 의사가 가르치는 의학 교육과 또 임상 교육, 또 임상 현장에서의 AI 디지털 헬스에 대한 교육, 또 의학 통계에 대한 부분들, 이런 실질적으로 PhD를 받고 생명공학이나 바이오 의약품의 리더가 되는 학생들을 위한 의학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통계 교육과 실무 교육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마치고 간단히 마치면서 제안드리는 사항은, 기존의 이제 현장이나 또는 실무 양성 프로그램과 좀 차별화되는 정말로 엘리트 프로그램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또 그 엘리트 프로그램은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차세대 리더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맞춤형 교육형으로 하되, 결국은 지금의 컨버전스 융합 시대에 필요한 임상, 연구, 또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그러한 교과, 그다음에 그것을 실질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고민하는 학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졸업 후에 취업의 연계까지 되면서, 사실 연구의 인프라는 지금 병원 중심에서 연구 중심 병원이 많은 변화를 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를 활용해서 우리가 10년 후에 이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박사들을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현재 기존의 R&D 투자, 또 기업이나 정부에서 있는 R&D 투자의 약 1%만 투자한다 하더라도 산학 연병의 교육을 할 수 있는 기관을 5개를 만들고 우리가 해마다 50명씩의 박사를 배출할 수만 있다면 10년이면 500명이고 그 중에서 10%만 산업 현장 또는 이 현장에 투여될 수 있는 거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인 성과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아닐까 해서 학교의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병원에 관련된 R&D는 나중에 기회가 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영기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저 이제 병원에서 있는 이영기이고요. 저는 이제 14년 동안 미국에서 원래는 이제 제가 조지 의과대학병원에 이제 클리니컬 파마콜로지 클리니컬 펠로우로 이제 가서 2년 있고, 어떻게 기회가 돼서 미국 대학에 이제 적을 두다가 14년 살고 이제 2012년 말에 귀국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 갈 때 그 당시 저는 이제 종근당에서 한국계 아마 제약 기업의 최초의 이제 메디컬 디렉터였던 것 같아요. 제가 현장 경험을 좀 갖고, 제가 너무 아는 게 없어가지고 공부하러 가야 되겠다 해서 미국 갔고요. 가는데 제가 한국에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전혀 기대를 못했습니다. 한국 정말 다이내믹 코리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금방금방 이게 바뀌어가지고, 특히 바이오 같은 분야에서는 늦게 시작했지만 이 글로벌 어떤 스케일로 볼 때는 뭐 아까 SK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삼성도 그렇고 하여튼 뭐 너무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FDA 개건연구원을 하기도 했었고요. 조지타운 의과대학 교수할 때. 근데 제가 이제 2012년 말에 귀국해서 2013년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초기 임상 시험이 한 20건 정도 됩니다. 제가 이제 PI를 해서. 근데 그 중에 따져봤더니 4건의 First in Human Study, 그러니까 최초 인체대상 임상 시험이 바이오 의약품이었더라고요. 국내 회사가 개발 중인 한미, 한독, 제넥신, 녹십자입니다. 어떤 제품인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릴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작년 말에 한국경제신문에 이제 요청을 받아 썼던 칼럼이 이제 제목이 신약 개발이라는 단어 앞에 K자를 붙이려면, 약간 좀 오글거리는 제목이긴 합니다만 이제 거기 나왔던 얘기를 한 5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 일부는 내용이 좀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패널리스트의 말씀과. 저는 첫 번째, 신약 개발 관련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가 상설 기구로 설립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운영 기간이 한정된 사업단이나 위원회는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신약 개발 컨트롤 타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립적인 예산을 갖고 자체 인사권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고요. 연구 지원뿐만 아니라 바이오 클러스터를 포함한 인프라 활용, 특히 우리 윤 교수님 말씀해 주신 인재 양성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계획이 신약 개발 컨트롤 타워를 통해서 나오고 전파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두 번째, 신약 개발 연구 재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 평균 연 한 3,200~300억 정도 투자했고요. 적지 않은 돈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와서 와, 이렇게 많은 돈을 여기 투자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로 부족합니다. 왜냐? 종근당이나 동아 같은 큰 회사들은
이 오픈 마켓에서 그런 돈을 가져다가 투자를 받아서 어떤 R&D를 수용하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벤처 일부만 조금 혜택을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한 5%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제약기업 및 바이오벤처에 투자하는 최소 1천억 이상의 펀드를 8개 이상 조성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10년 동안 하면은 8천억씩 하니까 하면 이제 8조 정도 되고, 우리 보통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3조에 4조 정도 든다고 생각하니까 그중에 2개 중에 하나만 소위 말하는 대박을 쳐도 되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돈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것이, 그래서 여기에 투입되는 재원을 정부와 민간이 나눠 부담하는 것을 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한 투자회사, 바이오벤처, 제약기업 사이의 기술 이전과 정보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돕는 상설 네트워크도 있으면 좋겠다. 또 국내 제약기업이 선진 해외 기업과 신약 개발이나 의약품 판매를 위해 체계적으로 협력하는 상설 회의체 같은 것이 있으면은, 그리고 여기에 국내 기업들이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인재 양성 및 공급, 이제 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저도 다시 강조합니다. 인근 산업이지만 정부는 이제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향후 10년간 필요한 인력을 총 3만 6천 명으로 추산하고 어떻게 부족한 인력을 양성할지 세부적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러나 제약업계에서 필요한 인재 양성 계획을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수립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제약 바이오 산업 특성화 대학원과 다음에 2021년부터 새로 지정된 규제과학 대학원이 있지만 이 두 과정은 사실 신약 개발에 특화된 과정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계획이나 운영에 제약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기 어렵고 학위를 취득한 인재가 관련 산업의 인재로 흡수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학과 제약기업이 연계해 신약 개발에 집중된, 특히 바이오 같은 쪽에 집중된 계약 학과나 주문식 교육 과정을 대학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네 번째, 오늘 이제 식약처 정과장님 나와 계시지만은 빠르게 발전하는 바이오 과학에 허가 제도가 발맞추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심사 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야 하고 원활한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해야 합니다. 특히 규제 과학이 정말 중요한 것이 이 바이오 사이언스 쪽의 어떤 개발 그 내용을 규제로 담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항상 뒤쳐져 가는데, 특히 최근에 나오는 이제 Advanced Biotherapeutics, 소위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심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참 정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국내 모 회사가 개발 중인 엑소점 베이스의 이제 치료제를 임상 개발을 제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데 이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식약처에 계신 선생님들이 너무 잘 도와주고는 계시지만은 그분들도 이걸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이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식약처가 이런 규제과학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또 고질적인 심사인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 자문위원회를 상설로 설치하고 임상시험 계획서 승인이나 신약 허가 결정에 심사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투명하게 반영하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하시도록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신규 심사 인력을 양성하고 식약처의 심사 전문가가 빠르게 발전하는 규제과학의 트렌드를 배울 수 있도록 재교육 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기 안기종 대표님 나오셨습니다만, 혁신 신약이 신속하게 허가되고 보험 급여가 이루어져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실 개발을 했는데 급여를 안 해주면은 그걸 갖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따라서는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만 의존하는 대신에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도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물론 그걸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요. 일단 저는 안을 드렸으니까 이제 그러한 것에 관련된 어떤 그 사회의 컨센서스를 모으는데 정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주도록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차상훈 이사장님 말씀해 주시죠. 제가 아마 오늘 이런 내용으로 토론을 해보자 하고 하는 이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쭉 보니까 현재 제가 관여하고 있는 기관인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거의 항목 모두에 조금씩이라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관련된 사안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기초의학으로 박사학위를 했고 92년부터 그 뇌졸중 응급진료팀에서 뇌졸중 진단하고 치료를 직접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2009년 정도부터는 R&D를 본격적으로 시작했고 최근 2년 동안 그 꽤 큰 규모의 기반 구축을 직접
해온 그런 바탕하에서 현재 기관에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기관을 보고 있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바이오 신약 분야에서 첨단 바이오 신약, 항체 단백질, 그리고 세포 유전자 치료제, 줄기세포, 재생의료, 백신 이런 것들이 저희 기관이 담당해야 되는 키워드로 정부로부터 미션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태까지 동물세포 기반의 항체 단백질 관련된 CMO, CDMO, CRO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현재 그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추후로는 여러 가지 다른 역량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 나왔는데 여러 가지 세포주들을 쓰고 있습니다. 첨단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고 생산하고 사업하는 과정에 그 관련해서 세포주 특성 분석을 하는 기반이 국내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 저희 소속 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지원하에 올해부터 그 지원 기반을 구축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바라건대 3년 후가 되면 우리나라의 저희 기관이 세포주 특성 분석과 관련된 유일한 지원 기관이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을 잠깐 더 말씀드리면 아까도 제가 인사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첨단 바이오 신약, 기타 여러 가지 키워드 관련해서 해오던 일과 또 앞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저희 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 프로세스를 지금 대폭 전환하고 변화하고 개선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인력 양성도 저희가 소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 자체가 실무가 벌어지는 현장입니다. 따라서 그 실무와 규제과학을 결합한 독특한 형태의 실무 전문 인력 양성을 지금 하고 있고 조만간 저희 소속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함께 그 능력을 4배 내지 5배로 확대하는 작업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잠깐 언급해 주신 인재 양성에 관해서도 제가 잠깐 언급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언드리건대 저희가 선제적 규제과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점에서 저희 기관이 오늘 논의될 여러 가지 주제에 조금씩 다 관여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클러스터와 이런 지원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새로운 논의들이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벤치마크할 모델이 과연 있는가 하는 핵심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우리나라의 여기저기서 바이오 클러스터도 만들고 지원 기관들 만들자 그리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자 하지만 국내에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런 현실을 좀 철저히 벤치마크해서 장단점에 대한 신중한 분석을 토대로 새로운 시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진행되었으면 하고 제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은영 상무님, 부사장님. 네. 네, 상무입니다. 네, 먼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저희가 10년, 11년의 기간 동안에 동물세포, 항체 등의 동물세포 기반의 바이오 의약품의 개발부터 생산 그리고 마지막에 필 앤 피니시까지는 모두 엔드 투 엔드로 저희가 내부에 세팅을 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제 굉장히 저희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세포주의 셀라인의 캐릭터리제이션의 내재화 부분을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내부에 들어오기보다는 오송이랄지 이런 데서 국내에서 특화되는 부분이 확립이 되면은 이 부분에 저희가 유일하게 지금 내재화가 안 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만간 저희가 좀 협업을 논의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딱 마침 이렇게 이사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앞으로 많은 좀 이렇게 서로 간에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저는 원래 약대를 나와서 서울대병원에서 잠깐 약사를 하다가 로슈하고 릴리에서 이런 바이오 쪽보다는 합성의약품의 이런 국내 이런 발매 마케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약사로 한 6년 동안 실제 미국의 연방병원이랄지
미국의 월그린의 이런 리테일 약국에서 직접 환자를 이렇게 컨설팅하면서 현업에서 일을 하다가 그 2011년도에 귀국을 했는데 그때 마침 삼성에서 바이오 쪽에 시작을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도 스위스의 바젤처럼 글로벌 제약사가 한두 군데 삼성이 치고 나가주면은 최소한 우리나라 특성상 누가 한국 사람이 했다 그러면은 박찬호가 MLB 가면은 그 다음에 다 MLB 진출시키게 하고 박세리 선수가 LPGA 가면 그 다음에 진출시키게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도 글로벌 제약사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삼성에 조인을 했었고요. 삼성에 조인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가장 첫 번째는 합성의약품을 담당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마케팅의 브랜드 매니저로 있으면서 전체 밸류 체인을 담당을 했을 때 생산 부분을 크게 생각을 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바이오 의약품 쪽으로 와서 보니 CMC 그리고 생산 이 부분이 바이오 의약품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제품의 퀄리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제품의 이런 프라이스, 코스트에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제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항체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나라의 현재 이런 글로벌에서의 포지션, 그에 반해서 향후 가장 유망하게 발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CGT 부분의 세포 치료제, 유전자 치료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글로벌로 도약을 할지. 저희가 2011년도에 삼성이 바이오 쪽에 특히 바이오뿐만 아니라 제약 쪽에는 전혀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였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글로벌 제약사에 협업을 제안했을 경우에 첫 번째 반응은 삼성이 핸드폰, TV, 전자기기 이런 쪽에는 글로벌 회사인 건 인정한다. 그런데 너네가 이렇게 높은 규제와 기술이 요구되는 생명과학 분야의 제약 쪽에서는 한 번도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서 우리와 같이 협업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많은 챌린지였고요. 그럼 10년을 돌이켜봐서 저희가 항체 쪽에서는 글로벌 생산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명실공히 탑3 안에는 들어왔다고 어느 누구나 인정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항체 의약품은 개발이 시작된 지가 80년대. 저희가 바이오 의약품을 진출하겠다고 선언한 게 2009년, 2010년. 이미 1997년도에 첫 번째 승인이 됐던 리탁신이라는 바이오 의약품의 페이턴트가 만료될 시점이었고 그에 따라서 항체 의약품은 프로세스와 매뉴팩처링에 대한 기술이 일반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일반화되어 있고 이에 대한 기반 기술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 전문가가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삼성은 반도체 사업을 통해서 하이퀄리 고품질의 생산 시설을 건설하고 아퍼레이트하는 이 부분에서는 탁월했고 삼성의 브랜드가 있었기 때문에 글로벌 전문가들을 영입하는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여한 부분은 그 전에는 한국에서 어떠한 생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FDA나 EMA로 가면은 지금의 중국 회사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마찬가지로 일단 품질의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체 200건에 가까운 저희가 FDA, EMA, 그 다음에 PMDA, 글로벌 유수의 허가 트랙 레코드를 바탕으로 한국 제약업계에 대한 글로벌 수준의 인정은 이루어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차세대를 준비해야 되는 CGT 부분인데 CGT 부분은 우리나라 바이오뿐만 아니라 글로벌 제약사도 80년대, 90년대의 항체처럼 이제 막 본인들도
배워가면서 시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럼 저희도 같이 어느 누군가가 이미 세팅해 오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글로벌 선도 기술을 경쟁을 하면서 그림을 그려가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삼성이와 같은 저희가 항체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사기업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가능한가, 이 부분에 대한 좀 의문이 있고요. 그렇다면은 정부, 규제기관, 학계, 그리고 전체 산업, 바이오텍 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희가 몇 년 전부터 CGT가 가장 유망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세포치료제 개발 회사나 아니면 유전자 치료 개발 회사에 저희가 CDMO를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타진을 해봤는데, 이게 항체와는 달리 아직 기술이 전체적으로 상용화되어 있지 않고 제품의 이런 페이턴트가 프로세스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협력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은 좀 한계를 느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금은 뒤에서 따라가는 부분이 아니라 CGT 부분은 글로벌하고 같은 선상에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가 이 부분을 어떻게 치고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이런 협업 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좀 제가 제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안규정 대표님.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가 2001년도 1월 25일 날 출범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이 2022년이니까 21년 됐죠. 21년이 됐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2년 올해 1월 5일 날 국가인권위원회가 의약품 관련해서 되게 중요한 의견 표명을 했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오늘 이제 주제에 있는 바이오 의약품 중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이라고 하는 이제 그 킴리아, 우리나라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 1호 의약품인 그 킴리아 관련해서 저희가 있는 한국 백혈병 환회와 그 킴리아를 빨리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은 이제 뭐 비용은 집을 팔아서 마련했는데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가 안 돼서 결국은 치료받지 못했던 그 은찬이 어머님이 같이 진정을 했었는데, 그 진정 사건에 대해서 이제 그 결과를 이제 하면서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의견 표명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콤마 찍고 이렇게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동시에 심사 결정을 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후 신약이 시판되는 즉시 해당 환자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임시적인 약값으로 우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생명과 직결된 신약이 건강보험에 신속하게 등재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딱 지정해서 이렇게 의견 표명을 했고, 보도자료도 배포했고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게 그 킴리아가 건강보험 적용이 됐던 4월 1일 날 또 국가인권위원장이 또 이제 환영하는 이제 이게 보도자료를 또 배포를 했던 논평을 배포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환자들이 국가인권위 문을 두드렸지만 다 기각시켰고, 물론 킴리아는 보험이 됐기 때문에 기각은 됐지만 이런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았거든요. 주로 하는 게 이런 거는 국민권익위원회 가라 이렇게 했는데, 국가인권위에서 이례적으로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저희들이 그 민원을 제기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알잖아요. 그 담당하는 그 담당자와 또 그쪽 위에 있는 팀장이나 이쪽 분들이 처음에는 이 바이오약품에 잘 몰랐고 기존 의료법과 똑같이 판단했고, 근데 아마 보건복지부 그 당시에 양윤석 과장님이 그 당시 보건복지부 과장이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자료도 주고받으면서 이게 다른 기존의 의약품하고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직접 그렇게 이야기도 했거든요. 기존의 화학강암제, 2001년에 표적강암제, 2017년에 면역강암제, 그리고 이제 2021년 작년이죠. 그 첨단 바이오 신약이라는 그 세포 치료제, 뭐 유전자 치료제라고 하는 이제 카티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전에는 항상 효과 논란이 있었는데 효과 논란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획기적인 치료 효과를 내고 있는, 그리고 원사 치료제,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항암 치료 받는 게 아니라 한 번 딱 치료받는, 한 번만 투약받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 맞춤형, 당연히 환자의 세포를 추출하니까 환자 맞춤형 치료제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약이 고가일 수밖에 없는 환자 맞춤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가인권에서 어떤 고민을 했냐 하니까 이전과 달리 효과 논쟁이 없고 부작용 논쟁도 없고 누구나 당연히 써야 될 약인데 약이 좀 고가인데 그럼 당연히 어쩔 수 없죠. 경제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시가처 허가만 받으면 바로 비급여로 쓰고 돈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때를 대비해서 건강보험도 내고 세금도 내서 세금 중 일부는 국고로 해서 몇십조 원이 있잖아요. 누적도 지금 몇십조 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돈이 있는 사람들은 비급여를 바로 쓸 수 있는데 돈이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 적용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죽는 거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에 인권 침해라고 본 거예요. 그건 안 맞다. 적어도 모든 약을 다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강조한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적으로 사용해서 환자를 살려놓고 그 다음에 행정적인 절차 그게 이제 보통 보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약제평가위원회 그 다음에 암질환심의위원회 또 약과 협상 이런 과정이고 또 그 안에는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각종 이런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런 절차를 다 진행하는 건 좋은데 일단 환자를 살려놓고 하자라고 하는 이 의미거든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여기서 또 강조한 게 동시 심사 결정, 즉시 적용, 그다음 우선 치료 같이 굉장히 이 용어상 이런 행정적인 문서에 굉장히 이런 용어는 잘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강조했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달라져서 예전에 표적항암제 나오는 근리병만 해도 굉장히 열광했었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바이오약품이 바이오시밀러나 뭐 백신이나 이거와 첨단 바이오 신약이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첨단 바이오 신약의 효과를 본 환자들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치료받고 싶고 하는데 이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거든요. 저는 오늘 이제 여기에 나왔던 여기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SK 그 바이오스 너무 유명한 회사들이잖아요. 저 아까 상무님 물어봤는데 왜 우리나라의 첨단 바이오약품 같은 경우에는 왜 국내 제약사는 다 좀 이렇게 큰 회사들이 아니라 좀 중간 회사들이 좀 하고 계시거든요. 왜 빨리 안 하시는지. 저 지금도 저 주위에 조금만 빨리 했었으면 어찌 보면 이 조금만 빨리 개발했었으면 훨씬 더 많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조그마한 회사라는 회사가 지금 1상, 2상 같이 하는 데도 있고 지금 두세 개 회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런 회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력이나 저 아까 중간에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아까 이제 실장님하고 상무님이 발표하는 거 보면서 너무 이제 좀 좋았던 게 굉장히 최상의 요구를 많이 쓰다. 최고의 회사고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세상이 달라졌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예전에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환자들이 아니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이 살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있고 그게 재정이 투입돼지고 제도가 뒷받침되게 되면 저는 이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환경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오늘 이 포럼이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앞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되게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식약처 허가를 진행을 하고 있고 건강심사평가원에서 이제 심사 급여 결제를 거치고 있는데 행정적인 직원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숫자가 작아서 그분들이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절차가 한 달, 두 달 늦어지게 되면 그 사이에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있는 해당 환자는 그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환자가 몇십 명 죽거든요. 이 말도 안 되잖아. 아까 이노베이션, 혁신 중에 최고의 혁신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혁신인데 왜 이런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관련된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뭐 이게 규제, 제한하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아마 윤석열 대통령 당신이 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에 대해서는 신속등재도 도입하겠다고 했었고 재난의료비 지원제도를 통해서 급여가 되기 전이라도 지금 현재는 금액이 좀 한정돼요.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까지 해서 실손보험 정도 금액을 해주겠다고 지금 공약까지 발표한 상태라서 저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러한 바이오 신약, 첨단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환경이 만들어진 것 같고요. 그럼 두 가지죠. 하나는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약을 신속하게 쓸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또 제약에 있는 회사에서는 좋은 신약을 만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국내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국내 바이오 의약품의 이 개발 잠재력을 어떤 것에서는 아주 후진적이다. 어떤 경우에는 중간에 뭐 줄기세포나 뭐 인보사 같은 이런 좀 우여곡절을 썼지만
잠재력은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잠재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글로벌 회사 하시겠지만 이 희귀 질환에 그렇게 관심 있지 않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런 국내에 이런 개발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 저는 희귀 질환 치료제나 희귀암 환자들이 치료제를 좀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고 그런 국가가 또 R&D 비용을 투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김도영 기자님. 네. 예,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기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아마 제가 여기 나온 이유는 전문가들만의 모임에서 빠질 수 있는 함정에서 조금 비켜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제가 여기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분야는 의약품 분야는 사실 언론과 이 산업이 서로 관심 없는 분야입니다. 이 전문가 분야는 언론에 기사 내는 거를 의약품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사를 보시면 주로 이제 전문지들이 뭐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할 수 있는 전문지에 기사 내는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경제지에서 이게 주가나 이런 걸로 연결되기 때문에 뭐 허가를 받았다, 임상시험에 돌입했다 이런 기사들이 대부분을 이룹니다. 그럼 이제 저희 같은 공중파나 이런 데서는 어떤 기사가 많이 나가느냐? 뭘 잘못했는지가 많이 나갑니다. 복지부에서 허가 내면서 식약처에서 허가 내면서 이거 문제 있다고 하더라. 뭐 어느 회사 제품이 어떻게 됐다고 하더라. 이런 거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언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앞에 좌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민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저희가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이 의약품 분야는 공공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법니다. 돈을 버는데 공공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서민 대출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금리를 나라에서 규제하죠. 의약품이나 병원, 의료 이쪽 분야는 공공성이 굉장히 센 분야입니다. 근데 사업을 하시거나 대표님들은 조금 거기에 대한 인식이 덜하세요. 옆에 안기종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명과 직결되고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공공성이 큰 분야고 공공성이 큰 분야의 의미는 대언론 소통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부분이 좀 미진해서 아쉽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가 왔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국민적인 관심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목소리가 좀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그게 보시면 방금 1시간 전에 복지부 기자단에 복지부에서 이런 자료가 왔습니다. 노바백스를 이제 고령층 4차 접종이 시작이 됐거든요. 노바백스를 교차 접종해도 되는가? 그다음에 4차 접종을 했을 때 중앙항체가가 어떻게 되는가? 예전에는 안 오던 자료입니다. 이걸 왜 기자단에 보냈을까요? 국민들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노바백스를 교차 접종해도 돼?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면 생각해 보면 주식을 하지 않는 일반 국민들이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러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 알게 된 게 최근입니다. mRNA 모든 국민이 다 아는 단어가 됐습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가 온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면 그 기업의 대표님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이 일부 바이오 기업에서 저에게 보도자료들이 옵니다. 보도자료 오면 행사에 참여했다. 뭐 시험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깨알 팁을 하나 드릴게요. 행사에 참여했다고 쓰지 마시고 임상시험에 돌입했다고 쓰지 마시고 이 임상시험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임상시험이 성공했을 경우에 이 약을 먹을 환자들이 이 약을 이제 투여할 환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성공했을 때 우리나라 산업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한번 강조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분야는 그거거든요. 막 연구 결과가 논문처럼 보도자료로 와요. 모릅니다. 또 전화해서 이제 관심 있는 건 여쭤보는데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그 미래 먹거리라는 데는 이제 바이오의약품 미래 먹거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겁니다. 계속 정부에서도 얘기를 해왔고요. 규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언론 입장에서는 규제 완화만 반길 수는 없어요. 저희는 이게 국민 건강하고 직결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성이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깐깐하게 들여다보고 보수적으로 가는 쪽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제가 여기 이제
몇 가지 관련 프로그램을 하면서 들어보니까 이게 규제를 세게 한다고 안전한 게 나온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규제 완화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으려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몇 떠오르는 사건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인보사라든가. 그게 후에 뭐 기술 수출을 하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터졌을 때 국민들은 기사를 신문기사 전문 외우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키워드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부정, 혹시 있을지 몰랐을 뭐 횡령, 아니면은 속였다는 거, 국민들을 속였다는 거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련 산업계에서 일일이 기업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좀 논의를 하셔서 윤리의식을 높이고 이런 부분들도 국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알릴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우리 복지부의 양민석 과장님. 네, 보건복지 보건산업진흥과장 양윤석입니다. 네, 지금 뭐 정부 관계자로서 일단은 뭐 그 우리 진흥 원장님과 이렇게 준비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 이렇게 말씀 오늘 발제 잘 대표님과 교수님 잘 말씀드렸고, 저희들 어떻게 하면 이제 정부 관계자로서 이건 목소리를 잘 담아서 정책화시키냐, 그게 제 소임이고 책임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바이오약품 분야는 이번에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되게 국민들 인식도 저변과 인식이 확대됐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간의 이제 성장률을 이렇게 추이를 보면 과거 3년, 5년 동안 거의 뭐 10% 넘게 이렇게 계속 성장하고 있고 되게 유망한 분야로 그런 인식은 확대됐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정부의 역할은 이제 이런 그런 산업계의 이런 목소리를 잘 담아서 어떻게 지원할까, 또 각 그 기업 주체들이 신명나게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어떻게 지원을 할까, 아마 이제 이런 쪽에 고민을 계속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발제에서 여러 말씀 주셨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저희 지금 인력 말씀도 주셨고 그런 클러스터 말씀도 주셨고요. 그다음 투자, R&D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발제하시면서 주셨고, SK에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지금 백신 관련해서 그 사업 방향을 잡고 계시는지 되게 유익한 정보였습니다. 그 인력 부분은 당연히 뭐 이런 산업의 그런 인프라죠, 핵심. 그래서 그 정부에서는 그 원장님도 모두 말씀하셨지만 나이버트 사업 지금 그 산업부와 공동으로 이런 아일랜드의 그런 바이오 공정 그런 세계 최고로 인정받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그렇게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교육 기관 하나 설립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범 교육도 하고 있고, 그래서 2024년에 아마 이게 정식 개소를 하게 되면 연간 한 2,000명 정도의 그런 전문 인력들이 배출될 거라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송천봉단지에서 지금 실제로 그런 생산 인력 관련 교육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성화대학원도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인력 분야에서는 아마 그렇게 좀 사업이 추진되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런 계속 관련 생산 전문 인력들이 배출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이제 뭐 이제 고급 인력들, 이제 전문 인력들, 석박사급 인력들은 아마 저희들 이제 특성화대학원 세 개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좀 확대 발전시킬지 좀 더 그런 교육의 질을 높이고 인력 수준을 높일지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하겠다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투자 R&D 관련해서는 이제 신약개발사업단에서 저희 정부 지원은 1.5조 원인데요. 3개 부처가 공돈으로, 근데 민간 이제 매칭까지 합하면 2조 원 됩니다. 10년간. 뭐 규모가 뭐 연 단위로 하면 크지는 않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좀 확대시켜야 된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이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 이제 기존의 그런 유효물질 발굴들 임상 전에 이런데 집중 투자되고 있다 이런 좀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들 아마 2013년에 이제 1차 제약 종합계획 수립하면서 뒤에 임상 단계 이런 투자 강화 이래서 이제 아마 이제 투자 필요성 때문에 펀드 조성 얘기가 나왔고, 실제로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펀드를 그간에 1,000억 내지 1,500 수준의 펀드를 계속 조성해 왔습니다. 지금 한 7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수익도 상당히 뭐 나쁘지 않고 회수금도 지금 수백억에 이를 정도로 잘 운영을 해왔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1,000억, 1,500원이면 되게 글로벌 임상이나 이렇게 큰 단위 임상을 지원하기 어렵다 해서 작년에 이제 저희들 백신 관련해서 이렇게 한참 정부 정책 논의하면서
그 5천억 단위의 이렇게 큰 규모의 조성의 펀드를 조성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단위의 그런 결정이 있었고 금년에 지금 그렇게 되게 큰 규모의 펀드를 지금 조성하려고 복지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그 클러스터 말씀도 주셨는데요. 예, 국가적으로는 지금 두 군데 지금 오송과 대구에 저희들 그 전복지원재단을 이렇게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단위에서도 참 많은 그림에서 보셨듯이 참 많은 지역에서 이렇게 바이오 관련해서 클래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계성을 좀 확보할까 이런 것들도 좀 저희들 정책 과제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금년에 이제 좋은 계기가 있습니다. 이런 제약산업 관련해서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해서 이제 3차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저희들 뭐 실장님, 국장님 되게 지금 이 분야에 대해서 금년에 어떻게 이렇게 업계 의견을 잘 모아서 정책화 시켜낼지 되게 지금 저희들 고민하고 있고 아마 업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 하여튼 그 산업분과 그다음에 정책분과 이렇게 따로 운영을 해서 그 산업계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또 정책분과에서 그걸 과제화 시켜내고 이런 작업들을 금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월부터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때 좀 많은 관심과 의견들을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모쪼록 하여튼 그 제약산업 관련해서 좀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도약할 수 있는 이런 좀 실전적인 그런 계획들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실무 담당자의 바람입니다. 짧지만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현철 과장님. 네, 식약처에서 온 정현철입니다. 저희 식약처는 규제기관이고 허가기관으로 인식되고 있어서 저는 오늘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규제 과학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규제 과학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실 아까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규제만 완화하는 게 규제 과학이냐, 규제만 하는 게 규제 과학이냐 그런 게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그 기술을 정확하게 어떠한 안전성이나 유효성, 품질을 평가해야 될지를 과학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새로운 신기술, 바이오의약품에서는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죠. 엑소점이랄지 얼마 전에 제가 엑소점 협회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엑소점이랄지 마이크로바이옴이랄지 뭐 최근에는 뭐 22년은 슈가월드라고 그래서 프로탁이나 이런 제품들이 계속적으로 임상에도 진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앞으로 안전성이나 유효성, 품질,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고 결국 이게 환자들이나 국민들에게 사용됐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됐을지를 또 사용 이후에는 평가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부 규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걸 무조건 시장 논리에만 의존해서 시장 논리로만 가게 될 경우에는 국민의 안전성이 위협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게 규제 과학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게 환경 바이오라고 그 잡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작년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기업이 1조 클럽 그 시장 자산 가치 총액이 1조 클럽에 들어간 회사가 45개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기술 개발 수출 우리나라가 끝까지 3상까지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중간 초기 기술 개발 수출한 게 13조. 그리고 작년에 수출한 게 이제 코로나 시대에서 그 비약적으로 증가했죠. 한 17, 18조 정도 되더라고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지금 상당히 비약적으로 발전했는데요. 제가 작년까지는 의료기기까지 허가를 했었기 때문에 보면은 예를 들어 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전에 1년에 전 진단키트 수출이 5천억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4.5조를 수출했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만 4.5조를 수출했고 그게 결국 그것도 저희는 규제 과학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긴급 사용 승인부터 시작해서 그 80여 개의 제품, 코로나 진단키트 제품을 허가하게 되면서 그 매출 1조 클럽의 SD랄지 시젠이랄지 이런 회사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가 그 코로나 시기에 사실은 아까 그 다른 분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사실 심사 인력이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신과 치료제 집중 심사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백신 5개가 다 허가돼서 다들 백신을 투약 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오늘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도 오셨지만
국산 백신, 우리나라가 신약 개발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산 백신인 GBP 510이 방금 전에 사전 검토를 신청했습니다. 식약처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대조 백신이랄지 IRB 중앙 IRB를 저희가 뭐 계속 운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좀 저희도 노력을 많이 했었었고요. 그게 됐고 또 치료제 부분에서도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21년 2월에 저희가 조건 보관을 했습니다. 사실은 상당히 저희도 모험스러웠습니다. 3상까지 모든 걸 다 보지 않고 중간 2상 중간 결과만 가지고 조건 보관을 했고 결국 9월 달까지 3상 결과가 좋게 나와서 정식 허가가 됐습니다. 이러한 것은 사실은 이제 규제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규제각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제한 방안은 사실은 그동안 2년 동안은 저희 처에서 전사의 노력으로 전쟁 중이니까 코로나 전쟁 중이니까 이런 일을 했지만 그게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가지 정도에서 요점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계속 이영기 교수님이랑 다 말씀하셨지만 인력 부분입니다. 뭐 저희 식약처 심사 인력 작년 기준 228명입니다. 미국 8,000명이 넘습니다. 유럽 4,000명이 넘고 헬스 캐나다 1,15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조사한 결과 각 홈페이지 조사한 결과 일본이 한 580몇 명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 수수료 문제인데요. 신약 개발 수수료, 신약을 허가 신청했을 때 NDA 수수료가 우리나라가 803만 원입니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35억 정도 하고요. 유럽이 한 4점 몇억 정도 하고 일본이 5점 몇억, 헬스 캐나다가 한 3점 몇억 정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거의 100분의 1, 몇백분의 1 정도로 작은 거죠. 이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저는 외자 회사에서 식약처 규제 수준이 상당하니까 800 몇만 원 그까짓 거 내고 한번 사전 검토 받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 이런 말까지 듣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결국은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계속 이 동반자적인 심사, 선제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서 이게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결국은 제약 바이오 산업의 어떤 부가가치 창출이랄지 성장이 조금 앞으로 계속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도 이제 인력을 확보하는데 그리고 수수료를 계속 높이는데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R&D입니다. 지금 저희 나라 국가 R&D 예산이 제가 기사를 보니까 한 29.8조 원인가 정도 되더라고요. 전체 GDP의 1.8%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R&D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규제과학 R&D 방금 말씀한 이 규제과학이 계속 동반자적으로 기술 개발부터 계속 가야지 이 임상이랄지 허가랄지 제품화되는 데스밸리를 넘을 수가 있는데 식약처 규제과학 R&D는 한 66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보건의료 헬스 쪽 R&D의 3.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규제과학 R&D 예산을 상당히 좀 높여서 결국은 식약처 내부 직원들의 인력 양성, 그러니까 이 사람들 전문성들이 다 있어야지 새로운 신기술에 대한 평가 기술을 연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양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투입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법적인 부분입니다. 저희에서 생각했을 때는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규제과학 진흥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R&D로 추진하고 있는 5개 대학 석박사 과정으로 규제과학 석박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되고 또 19년에 저희가 16년에 저희가 이러한 계속 신기술적으로 개발되는 의약품과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서 16년에 식약처 주관으로 해서 획기적 의약품 및 공중보건 의료제품의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의 개발 촉진법을 정부 입법 발의를 했습니다. 16년 10월 정도에. 그러다
작년 20대 국회에서 폐기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그 결국은 언met 메디컬 니즈, 결국 환자분들의 그 미충족 의료 수요에 대해서 충족하기 위한 약이 개발됐을 때 현재 트랙으로는 임상 3상까지 다 하셔야 되고요. 그러려면 10년 걸리시고요. 그 사이에 돌아가시고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서로게이트 엔드포인트, 대리 평가 지표로 허가할 수 있는 트랙을 좀 만들고자 했었고, 그리고 또 공중보건 위기 대응 상황에서 애니멀 룰이라는 그 미국의 그걸 착안해서 가지고 공중보건 위기 대응 상황에서는 아직 대비하기 위해서 임상 시험 전에 허가를 먼저 해놓고 시판하지 않고 만약에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닥치면 시판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좀 넣었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폐기됐었고, 사실 그 중에서 첨단 바이오 의약품만 19년에 첨단 재생의료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법으로 갔고요. 거기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이제 닥치니까 결국은 작년에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법이 통과가 됐지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법령들이 지금 앞으로도 그러니까 결국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하고 첨단 바이오 의약품 말고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롤링 리뷰랄지 뭐 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직은 미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빨리 개발하고 빨리 제품화할 수 있게 하는 그 이 중간 사이 개발과 제품화의 그 중간 데스밸리에 저희가 그 다리를 놔줄 수 있는 법령이나 인력이랄지 R&D랄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빨리 충족되어야 이런 제품이 결국 환자나 국민들에게 보급될 수 있는, 개발돼서 보급될 수 있는 길이 빨리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8분의 발표를 들어봤습니다. 근데 8분이 하다 보니까 이미 1시간이 흘렀어요. 그래서 향후 50분간은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가야 될 방향, 현재까지 각 분야에 대한 문제점과 그런 현황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만 우리나라의 제약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을 나가야 될지 하는 쪽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산업 중에 제약 바이오 산업이 가장 글로벌화가 안 된 산업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의 1년 매출이 60조에서 70조, 그리고 1년의 연구비를 10조 이상을 씁니다. 우리나라의 큰 제약사들을 보면은 매출이 1조에서 2조 사이, 그 다음에 1년 연구비는 1,000억에서 2,000억을 씁니다. 거의 한 50배, 100배의 차이가 나는 그런 규모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규모 경제를 보면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걸 따라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걸 가야 되고요. 우리 제약 바이오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제 3바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바이오 시밀러 산업이 지금 글로벌 넘버1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얘기인가? 2000년대 말에 정부에서도 그 방향을 우리가 미래의 방향으로 잡았고, 또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은 큰 기업들이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몇 조씩을 부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글로벌로 갈 수 있다는 그런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떤 분야를 잡아서 그런 모델을 따라갈까 하는 것이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양은영 사무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똑같은 분야를 쫓아가서 잘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새로 시작하는 분야, 그게 이제 세포 치료제가 됐든 유전자 치료제가 됐든 아니면 엑소점이나 뭐 마이크로바이옴이든 이런 새로운 분야에 조금 더 우리가 경쟁력 있게 쫓아갈 수 있으면은 그런 부분은 어떨까?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바이오시밀 같은 건 사실은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큰 파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원부자재, 뭐 배양액이든 바이오리든 모든 것들이 다 수입품입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소부장 쪽에서 국산화를 빨리 이루어서 글로벌 경쟁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것도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산업에서 자금에 대한 이 환경이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난 10년 이상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많은 상장을 시키고 도와줬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나온 게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거래소에서는 상장도 점점 더 까다롭게 하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악순환이 됩니다. 투자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엑시트를 못하니까 다른 신규 벤처들에 투자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산업이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견해는 지금 10년 딱 보고 이게 제대로 못했다 그거 아니고요. 그 10년 사이에 엄청난 인프라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믿고 지원해 주시면은 분명히 우리가 그걸 이룰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각자 우리 윤유 박사부터 한번 본인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될지 하는 의견을 주시면은 고마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병원이라는 환경은 이런 혁신 바이오의 연구 개발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가 되면서 또 임상 시험 또 임상 시험 전에 근거를 창출하는 가장 중요한 연구 기관이자 시장이자 교육 기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가 병원이란 이런 특히 연구 중심 병원이라는 그런 사업이 정부의 많은 관심과 투자를 통해서 병원의 이 방향성에 대한 변화를 주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습니다. 저희 삼성 서울병원만 하더라도 연구 중심 병원 사업이 되면서 비로소 연구란 것, 또 연구의 미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큰 변화를 줬고 많은 교수들이 진료뿐만 아니라 연구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좀 더 이 연구 중심 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관점에서는 이러한 연구 개발의 참여뿐만 아니라 기업과 공동의 목표와 관심을 가지고 차세대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하면은 교육부가 담당해야 될 업무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특성화되어 사업뿐만 아니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병원에 있는 인프라를 다 이해를 하고 또 혁신 신약과 혁신 바이오에 대한 미래의 비전과 가능성을 가진 젊은이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육성의 마당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정부에서 어떻게 끌어낼 수 있겠느냐, 또 정부와 기업과 병원과 학교가 같이 머리를 맞대서 이걸 어떠한 이 교육적인 프레임을 만들고 그를 통해서 젊은 고등학생서부터 있는 젊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의지가 있고 가치관이 명확한 학생들이 이 분야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우물과 같은 플랫폼을 만드느냐 하는 것들은 한번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미래의 하나의 큰 화두로서 한번 삼아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안입니다. 토론이 끝나기 전에 먼저 제가 보기에는 운영위원장이신 우리 송시영 교수님, 그다음에 이영훈 국장님, 그리고 권순만 원장님께서도 한마디씩 말씀을 해주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리.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약 임상 시험의 앞단에 있는 일상 임상 시험, First in Human Study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Clinical Pharmacology Studies를 이제 담당해서 하는 사람인데요. 항상 이제 느끼는 거지만은 저희가 이제 결국 전임상 또는 비임상과 임상의 접점 사이에서 일하는 임상양리하는 사람들인데 아쉬운 게 사실 이제 이 제약 기업과 특히 바이오 기업과 병원 사이에 좀 더 원활한 어떤 네트워크 다음에 또 좀 일찍부터 저희들에게 찾아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저희랑 꼭 같이 연구를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꼭 코낄까봐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더 클리니컬 인풋이 초창기부터 들어가야만 된다. 그러니까 비임상 단계가 시작되기 이전서부터 지속적으로 클리니컬 인풋이 들어가야 되고 특히 빅파마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것은 키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어떤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제품의 컨셉과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시장에 포지셔닝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개발하는 것이 더 적절한지 끊임없는 클리니컬 인풋을 요청받아야 되는데 그게 임상 시험이 들어가야 그걸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요. 저희들에게도 일찍부터 즉 다시 말해서 비임상 아니면 그 이전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의사들하고 뭐 의사들이 사실 말 잘 뭐 저도 포함해서 사실 이제 이렇게 같이 일하기가 좋은 사람들은 아닌 거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같이 안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일찍 이렇게 찾아와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어드밴스 바이오테라피를 있으니까 혁신적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병원이 사실은 이제 생산 기지가 돼서, 그러니까 아까 뭐 카르티, 킴리아 대표적인 킴리아 얘기하시지만 사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셀을 밖으로 하베스트를 해내기 위해서 그 병원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뭐 노바르티스 같은 경우 이제 그걸 중간 생산 기지로 몇 군데 있는 데로 보내서 이제 이제 키워서 다시 보내긴 합니다만 어쨌든 병원의 어떤 그런 역할이 앞으로 특히 이 혁신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원활한 네트워크가 좀 더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특히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 재단법인 법무처 신약개발사업단의 마지막 이사장이었고 국가신약개발재단이 출범할 때 제가 이제 관여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그 상황을 보고 있는데 그 타겟이 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수 시장을 보고 갈 거냐 아니면 해외 진출을 보고 갈 거냐. 그리고 거기에 다 투자니 뭐니 R&D니가 다 연계돼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이제 어떤 분께서 자료를 보여주실 때 그 디지즈 타겟도 정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타겟이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경제 10대 대국 중에 하나가 돼 있고 하긴 하지만 여전히 그 팔로워, 그러니까 따라가는 추격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그 지난 오랜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이러한 논의들이 계속되는 것은 아직도 목마른 게 있고 아쉬운 게 많다 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난날의 그 상황을 조금 더 냉철히 보고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서 성공 모델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생태계 전체가 자신감도 회복하고 아까 이제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구조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돌파구도 마련하고 하는 그런 좀 그 정돈된 그런 좀 차가운 그런 좀 어프로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저희 기관은 기존에 잘하고 있던 업무에 추가해서 데이터 인테그리티를 좀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 그거를 기반으로 CGMP하고 유럽 GMP를 이제 좀 획득하고자 한 3, 4년에 걸친 계획을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노력을 바탕으로 그 대기업은 뭐 저희가 도와드릴 필요가 없겠지만 적당한 규모의 기업들이나 또는 그 벤처 기업이 그 공공에서 CRO나 CDMO의 노력을 도움을 필요로 하신다 그러면 저희가 기꺼이 그 일을 담당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초기 개발 서비스 CDO를 특히 CMO를 서비스할 경우에는 이미 글로벌로 허가를 다 받고 상용화되어 있는 제품이 오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래도 저희가 위탁 생산이라서 특히 고객사하고 개발 전략이나 이런 부분을 디스커션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초기 물질의 개발 서비스를 저희가 지금 100개 정도의 프로젝트의 고객사와 한 절반은 글로벌 고객사, 절반은 국내사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국내 상황과 글로벌 고객사의 상황에 좀 차이점이 보입니다. 글로벌 고객사는 철저하게 본인들의 코어 역량에만 집중을 합니다. 본인의 디스커버리들. 그래서 굉장히 리인하게 조직을 가져갑니다. 보통 바이오텍은 글로벌 고객사는 30명을 넘지를 잘 않습니다. 본인들의 역량인 디스커버리 이 부분만 이렇게 집중을 하고 그 외 외주에서 역량 있는 파트너가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헤드 카운트를 늘리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스몰 바이오텍으로는 부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최대한 본인들의 투자받은 펀딩은 이
의약품의 개발, 본인들의 몰리큘의 개발에 일단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러한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파트너가 굉장히 선택권이 많습니다. 바로 근처에 같은 타임존으로. 그에 반해서 우리 초기에 국내 바이오텍은 개발 역량이든 이런 인력분들의 엑스퍼티스나 이런 부분은 전혀 뒤처지지 않고 어느 부분은 오히려 우수하다고 많이 느꼈고요. 그에 반해서 약간 조금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인하우스로 가져가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아무래도 아웃소싱을 하게 되면은 그쪽에 좀 끌려갈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그쪽에 컨트롤을 받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인하우스로, 그러다 보면 인하우스의 이런 휴먼 리소스에 대한 전체적인 헤드 카운트에 대한 코스트를 부담으로 가져가고, 생산 시설을 가져가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KPX의 부담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좀 차이점으로 좀 발견이 됐고요. 두 번째는 다행히 저희가 CDO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 중에 하나인데, CMO만 했을 경우에는 커머셜 제품에 대한 생산이니까 국내 바이오텍 회사들하고 저희가 같이 서포트를 하거나 협업을 할 기회가 거의 없었는데, 그러한 니즈를 많이 저희가 실은 들었습니다. 삼성은 왜 삼바는 초기에 디벨롭먼트 서비스를 안 하냐. 저희가 2018년부터 디벨롭먼트 서비스를 하고, 그러면서 국내 바이오텍에 어느 정도의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저희가 디딤돌을 마련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굳이 말 영어로 해야 되고 타임존 안 맞고 한국에서 바이오텍 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주지도 않고 하는 론자나 이런 회사로 굳이 가지 않고 저희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런 CDO 부분은 해결이 됐는데, 그 다음에 저희 쪽에서 서비스를 하지 않고 있는 비임상 부분, 동물 실험의 비임상 CRO, 임상 CRO, 이런 부분에 특히 비임상 CRO에 대해서 국내에 IND의 패키지에 퀄리파이드 될 수 있는 비임상 CRO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그 고리를 맞춰준다 그러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항체를 개발하고 있는 바이오텍 회사들한테 큰 힘이 될 것 같고요. 이병건 사장님께서 바이오시밀러 부분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바이오시밀러는 글로벌에서 가장 리딩 컴퍼니는 누가 뭐라 해도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에피스입니다. 한국의 두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를 개발하는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임상 1상하고 3상 전부 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고 당연히 바이블처럼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했을 시기에 동시에 임상 1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굉장히 이노베이티브하게 접근해서 빠르게 시장에 진입을 했고 선점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당면한 문제는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가격 경쟁력, 이 가격에서 굉장히 많이 지금 로슈나 에피나 이런 식의 머크나 이런 회사들은 지네릭에서 자기들이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나오면 20년 동안 자기들은 이미 다 리턴했잖아요. 그래서 셀트리온하고 바이오에피스는 임상 1상하고 3상을 투자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비용에 대한 리턴의 부담이 큽니다. 그런 부담이 없는 글로벌 제약사는 빠르게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실은 이제 10년 정도 바이오시밀러가 개발이 됐고 상용화가 됐기 때문에 지네릭하고 과연 다르냐, 임상 1상하고 3상을 정말 다 해야 되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글로벌 제약사가 세팅해 놓은 높은 스탠다드를 자기들의 이런 이노베이티브한 오리지널 제품에 이렇게 도전을 하지 못하도록 FDA와 거의 공조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높은 바를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글로벌 선두로 진출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MFDS와 어떻게 선제적으로 공조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지금 생산하는 제품의 원부자재 국산화 비율이 대충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알 수 있나요?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이제 CMO와 CDO의 차이인데요. CMO 같은 경우에는 원 개발사에서
CMO의 커머셜의 생산의 거의 95% 이상이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이미 원부자재랄지 프로세스가 세팅이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허가를 받아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국산화로 계속 시도를 하지만 저희 쪽에서 어느 정도의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제한적입니다. 그렇지만 개발 쪽에서는 어느 정도 로머티리얼 선정을 할 때 저희 쪽에서 같이 의견을 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슷하다 그러면은 이왕이면은 국산화 쪽으로 저희는 좀 방향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안기종 대표님을 대신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을 좀 도와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녹십자 있을 때 헌터 증후군 치료제라는 걸 개발했습니다. 헌터 증후군이라는 것은 세계적으로 환자가 한 2,000명밖에 없어요. 우리 국내 환자가 70명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그 70명밖에 안 되는 시장을 보고 뭘 개발합니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그 약의 1년 치료 비용은 3억 원이에요. 그러면 국내 70명 환자만 보더라도 200억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세계 시장은 6천억이죠. 결국은 글로벌의 한 회사가 경쟁을 하니까 상당히 쉽게 갈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나라가 희귀질환을 하기 좋은 이유는 미국같이 큰 나라는 뭐 몇백 명의 환자가 있지만 그 큰 나라에 흩어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저희가 할 때는 삼성병원에 거의 모든 환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을 개발하면 임상을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빠른 시간에 허가가 나오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꼭 너무 큰 시장보다도 우리가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희귀질환 같은 것도 잘 선택만 하면은 정말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기업으로서도 이득이 되는 그런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그런 쪽으로 가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혹시 김도영 기자님 뭐 다시 한 말씀 있으면 좀 해주시죠.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 내놓은 조사 결과로 제가 메일을 하나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국민 인식 조사였습니다. 보건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인데 결과가 아마 의약품으로 바이오 의약품 한정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당시에 이제 진흥원 쪽에서 주목을 한 부분은 그 향후 중요성에 대해서 그 일반 국민들, 의료계 산업계 말 일반 국민들이 85%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이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셨는데 저는 그때 자료를 보고 뭘 했냐면은 일반 국민들이 이 분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54.2%로 뚝 떨어집니다. 아까 경제에 기여를 하는 부분 또 미래 먹거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국민들에게 그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거치면서 그 투자를 많이 해야 되고 향후에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인식도 조사가 높게 나오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가는 또 6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언론에서 언론을 이용해서 언론을 잘 활용해서 좀 그 인식을 좀 높여주시면 그래도 우리가 여론이라는 게 정책을 결정할 때 여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느낀 부분들 이제 정책이 나오다 보면 저희가 보도자료 같은 걸 받아보다 보면 아무래도 큰 거 위주로 많이 나옵니다. 뭐 기반을 조성한다든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제 생태계를 만든다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저희가 만나면 대기업도 있고 뭐 SK나 삼성 같은 대기업도 있고 굉장히 작은 기업에서 우리가 이런 거를 했어요라고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것들이 좀 달라요.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면은 굉장히 기술도 좋고 창업도 이미 했잖아요. 기술 개발했으니까. 근데 이거를 상품화가 안 되는 겁니다. 사업화가 안 돼요. 그러면은 이게 이익이 날 때까지 버텨야 되는데 창업은 지원을 해줘요, 나라에서. 근데 이익이 날 때까지 버틸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결국 기술 팔거나 뭐 저희 언론에 나가는 건 주로 뭐 도용당했다 뭐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팔거나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이렇게 넘어가면 제가 모 중견기업의 사장님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사람이 없대요. 거기는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해도
사람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양성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정책을 정부에서 크게 끌고 가는 건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좋다고 보는데 저희는 디테일하게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않고 좀 인식이 많이 변하긴 했어요. 식약처에서도 요즘 뭐 맞춤형 컨설팅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온 게 제가 크게 오래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인식이 많이 변하긴 했는데 현장의 목소리가 좀 전해질 수 있으면 좋겠고 저는 언론인이니까 매체를 잘 활용하셔서 작은 기업이나 작은 기업들은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기가 힘듭니다. 그럼 협회나 뭐 진흥원이나 이런 곳에서 좀 이 목소리들을 모아서 맞춤형으로 좀 지원해 줄 수 있게 언론을 좀 많이 통해서 알려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양 과장님은 우리 제약바이오 특별 육성법에 의해서 이제 향후 5년간 23년부터 27년까지 5년간의 그런 발전 전략을 짜야 됩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1차 통화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금년에 저희들 이제 중요한 저희들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존에 2차 때는 이제 이런 바이오 그 산업 이제 분과를 만들 때 그 바이오 분과를 별도로 두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계획할 때는 저희들 이제 바이오의약품 이런 성장 과정에 맞춰서 별도의 바이오 분과를 하나 만들어서 산업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정책적 지원도 좀 강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오의약품 보면 간단히만 좀 제 견해를 뭐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은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합성의약품하고 많이 좀 다르죠. 그리고 되게 또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는 되게 특성 질환, 희귀 질환 이쪽으로 되게 세분화되어 있고요. 최근 의약품 나오는 거 보면 뭐 이제 킴리아 말씀도 주셨습니다만은 그 백혈병 흔히 일반인들이 얘기하는 백혈병 분야, 근데 환자 수는 200명 가량 지금 추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약품을 뭔가 개발하고 신약을 만들 때는 지금은 세포 치료 유전자 치료제는 국내 시장 가지고는 도저히 뭐 이건 비용 수익이 맞지 않는 거죠. 개발 비용이 글로벌 시장을 타겟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환자 수가 되게 적기 때문에 단가가 엄청 비싸죠. 킴리아만 해도 지금 우리나라 지금 보험에서는 3억 제가 표시가 3억 6천으로 알고 있고요. 뭐 지금 급여 검토 중인 그 척수성 근육 이식증 종배슬만 약제 뭐 최고가 약제죠. 미국에서 지금 보험 약가가 거의 25억 원 일회 투약에 엄청난 고가의 지금 가격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신약 기존의 합성 의약품과 달리 하여튼간 이렇게 맞춤형 환자 치료제로서 그러니까 뭔가 개발하게 되면 당연히 뭐 그건 글로벌 시장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런 또 환자 맞춤형 그런 희귀 질환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병원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 인력과 그런 기술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아시다시피 뭐 최고 인력들이 의대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료 기술 정도는 다 인정을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카티 치료제는 뭐 다른 데서 임상을 해서 약으로 만들었지만 서울대에서는 의료기술로서 지금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기반들은 우리나라도 되게 경쟁력이 있다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기술과 이런 유효 물질들을 어떻게 잘 사업하고 제품화할까가 산업 생태계 측면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어떤 정책적 지원이 가야 되냐 이게 저희들 숙제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좀 다른 합성의약품과는 다르게 정말 글로벌한 이런 바이오약품 하나라도 이렇게 좀 창출될 수 있게 그런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에 그 종합계획 수립할 때 의견들을 잘 좀 모아서 이렇게 좀 과제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과장님 혹시 너무 산업 발전 부분만 이야기 드린 것 같아서 좀 환자 지원이나 환자 치료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양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제가 첨단 제품 허가 담당관으로 재직할 때 그 첨단 바이오 약품 1, 2, 3호가 나갔습니다. 그 첨단 바이오법 시행 이후에 킴리아 미국에서 5억입니다. 그게 한 번 맞는데 졸겐스마 근위축성 아트로피에 쓰는 졸겐스마 25억, 망막성 질환에 쓰는 럭스터나 9.5억 정도 합니다. 이런 제품들을 허가하면서 허가 전에 먼저 이제 안전성, 유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가 전 단계인데요. 그때 이게 건보나 이 보험 당국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겠구나라는 판단이 돼서
빨리 안전성 요성이 어느 정도 확보된 다음에 빨리 그 자료를 모두 넘겼습니다. 빨리 보험 약관을 결정해서 국민에게 투약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는데요. 결국은 이러한 제품들이 엄청난 고민을 해야 되겠죠. 보험당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험을 적용해야 될지. 그럼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킴리아 이번에 4월달에 결정한 것도 굉장히 빠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허가가 한 4월인가 3월 정도 했는데 한 1년 정도 걸린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그 허가부터 보험 결정까지 이 갭이 있습니다. 이 갭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러니까 상당한 숙제인데요. 이게 결국 뭐 돈 없는 사람은 100% 보험 받지 말고 다 비용을 지불하면서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그 고민에 대해서 예전에 이제 근리백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환자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제약사들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신약 개발 제약사들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되는 부분이죠. 이게 뭐 별도 예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은 이런 걸로 겨우겨우 있는데 어떤 이런 게 앞으로도 좀 많이 고민이 돼야 되지 않을까. 꼭 식약처만의 고민이 아니고 식약처나 보험당국이나 이런 전 범부처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이 갭을 어떻게 메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의 2시간 가까이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하여튼 제약 바이오 산업이 결국은 글로벌로 가야 되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같이 힘을 합치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후에 내년 23년부터 다시 이제 제3차 제약 바이오 육성 특별법에 대한 법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오늘의 이런 토론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내용을 주시면은 그것이 법안에 담기고 정말 실질적으로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그리고 환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안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제12회 헬스케어 미래 포럼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